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제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난도가 높은 분야는 소외됐다면서 국산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시험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인 쇼 버니 수석은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은 시원하게 먹어야 맛있죠. 이 수박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적 온도를 알려주는 스티커 센서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과학 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본래 모습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남북극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극지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미미플에서는 남북극 과학외교 전문가인 신영철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길게는 10년까지 내다보고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이를 앞당길 방안들이 거론됐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 주요 기관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소재 수급이 힘들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도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성이 나왔습니다. 핵심 원천 소재의 과도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보편적 기술이 적용된 부분에만 치중됐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는 소외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통상적인 관례 의식에 의한 R&D 비용만 치중하고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특수성이 있는 국산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테스트베드, 이른바 시험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 가운데 가능성 있는 제품을 실제 업체에서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평가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개발을 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중간에 테스트 베드 형태의 평가 버퍼가 한번 있었으면 꼭 하는 바람입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소재, 부품 기업의 인수합병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제안을 통합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이고 정교하고 전략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드는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범국가적인 대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표준연구원은 일본 수출 규제 적극 대응 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6일 1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출 규제와 관련된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신뢰성 평가 기술 등 표준연구원의 측정 기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연구원은 국내 기업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소재와 부품, 장비 등에 대한 교정과 시험 성능 평가를 요청하면 가장 먼저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합니다. 또 불화수소 등 반도체 공정가스의 품질 평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반도체와 첨단 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국산화율이 30%에 머물러 있는 반도체 공정용 측정 분석 장비의 국산화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1차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의 수출 신청 한 건을 규제 단행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한 건을 승인했다며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군사 전용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 신청에서 승인까지 90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기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은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조치가 금수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신청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의 규제가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금수나 무역 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행태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5G 분야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의 5세대 이동통신 준비 상황을 미리 알린 이른바 5G 올림픽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5G 기술을 전파했고 급기야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일본은 부랴부랴 일정을 당겨 내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상용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통신사들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5G 상용화에 16조 원가량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잘못된 경제 보복이 오히려 자국의 5G 상용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내수 산업의 성격이 강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국내 통신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가 기술과 서비스 협력 등의 이유로 KT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 하지만 경제 보복 조치를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통신 연합체와의 협력이 무뎌지고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통신산업은 단말 제조사나 장비사, 서비스 기업이 글로벌로 협력해 이루어지는데요. 일본의 경제 압박이 장기화되면 이런 협력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자국의 5G 상용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 의존도가 강한 상황인데 애플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일본이 도쿄올림픽 5G 특수를 위해서는 삼성과 LG전자 5G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재 부품 수출로 옥죄는 건 자기 발등을 찍는 격입니다. 5G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게 되는 이 5G 상용화에 이 역효과, 악재로 작용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고요. 도쿄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던 아베 총리의 꿈은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국제환경단체 소속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최근 페이스북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이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한국 노출 위험 커져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기고문에서 숀 버니 수석은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숀 버니 수석은 바다로 방류한 오염수 100만 톤을 희석하려면 17년에 걸쳐 물 7억 7천만 톤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로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연일 정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대표 과일 수박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수박이 몇 도에서 가장 맛있는지 최적의 온도를 알려주는 센서가 개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이 이야기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름 하면 수박이죠. 그쵸? 가족들이랑 계곡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계곡에, 수박을 예. 딱 담궈 놓고 딱 쪼개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수박은 좀 시원해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뭐 계곡물에 수박을 담가 놓을 수는 없어도 냉장 보관만 잘해도 시원하고 맛있는 수박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오, 냉장고에만 잘 보관해도 수박을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게 수박의 온도를 알려주는 스티커 센서 덕분이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센서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스티커 센서는 스티커 형태로 우선 되어 있고요. 예. 이를 수박에 붙이면 현재 이 수박이 어떤 온도인지 몇 도인지를 색깔 변화를 통해 보여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이 센서의 색깔이 온도에 따라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요. 9도씨에서 11도씨 사이에서는 붉은색으로 나타나고요. 6도씨 이하에서는 보라색, 그리고 13도씨 이상에서는 회색으로 변합니다. 수박이 녹색이니까 뭐 붉은색이나 보라색이면 잘 보이겠네요. 그쵸. 그럼 어떤 온도가 가장 맛있는 온도인가요? 네, 수박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는 9도씨에서 11도씨 사이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당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수박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 느껴지는 당도의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5도씨일 때보다 10도씨일 때 당도가 약 15% 정도 더 높게 느껴집니다. 이는 수박에 들어있는 수크로스, 프룩토스, 글루코스와 같은 이런 과당,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최적의 온도로 제시된 9도씨에서 11도씨는 당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온도일 뿐만이 아니라 수박에 어떤 수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감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온도로 결론 내려진 겁니다. 오. 물론 뭐 이것보다 온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수박이 더 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네. 수박이 수분이 많은데 더 식감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9도씨에서 11도씨가 가장 맛있는 수박을 맛볼 수 있는 온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9도에서 11도씨가 수박의 당도나 식감 측면에서 수박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온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온도가 되면은 센서가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하셨죠? 어떤 원리인지 신기하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센서에는 말씀드린 대로 온도에 반응해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특정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센서를 마치 이제 프린터기에 인쇄를 해서 종이를 출력하듯이 이런 원리로 만드는 건데요. 예. 연구팀은 이 물질을 인쇄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잉크와 섞었고요. 또 수박에 붙였을 때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붉은색 계통의 색깔이 나타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커 형태로 출력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스티커의 두께도 참 중요한데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두께를 연구팀이 찾아냈고 20마이크로미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센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냥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신기한 기술들이 있었네요. 그래요. 그럼 이게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수박만 그래요? 되는 건가요? 네, 우선 9도에서 11도씨 이 네. 온도가 수박을 기준으로 설정이 된 온도이기 때문에 오. 뭐 다른 복숭아나 참외 이런 과일에다가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어. 물론 다른 과일에도 스크로스나 프룩토스, 글루코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네. 과당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들어있는 비율도 조금씩 다르고요. 일단 또 과일 자체의 수분 함량이 과일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센서를 다른 과일에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런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센서도 같이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자, 앞서 이 수박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 9도에서 11도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보통 냉장 보관하기 때문에 이 온도 맞추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센서 없이도 수박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뭐 예리한 질문인데요. 네. 우선 자르지 않은 통으로 된 수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저녁에 수박을 사왔다라고 하면 냉장고에 보관을 통째로 했을 때 아침 정도가 되면 가장 맛있는 온도, 그러니까 9도에서 11도씨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통으로 보관했을 때요. 네, 예. 보통 이제 마트나 시장에서 수박을 사게 되면 그때가 한 25도씨에서 30도씨 정도의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밤 사이 냉장고에 보관이 됐을 때 속살까지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또 보통 요즘에는 사실 통으로 보관을 잘 안 하시고 다 썰어서 보관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연구팀은 만약에 이 센서가 보급이 된다면 통에도 부착을 해서 썰어진 수박이 잘린 수박이
수박이 과연 몇 도이고 최적의 온도가 됐는지 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영상도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의상도 그렇고요, 오늘 기자님. 수박 먹고 네, 싶어져요. 수박 너무 먹고 싶은데요. 네. 참 수박은 수분이 들어있어서 너무 뭐 요즘처럼 땀이 많이 난 날에 네. 갈증 해소에도 좋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박의 수분 함유량이 무려 92%에 달합니다. 예. 이 때문에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붓기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음. 또 수박에 함유된 이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박 먹을 때 그냥 버리는 이 씨에도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수박 씨에는 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수박 씨에는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수박씨 사실 저는 뭐 뱉기 귀찮을 때 그냥 삼킨 적은 있어도 맞아요. 이렇게 효능 생각하고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씹어서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씹어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우선 소화가 씨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씹어 먹는 것이 좋고요. 간편하게 뭐 호박씨를 볶듯이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과육과 같이 갈아서 주스 형태로 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함께 갈아서요. 네, 저도 뭐 어렸을 때는 토도도 뱉어가지고 씨는 안 먹었었는데 네. 요즘은 귀찮아서 그냥 삼키거든요. 맞아요. 한번 씹어서 먹어보기도 해야겠습니다. 저 요즘 마트 가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당도도 높은 종자가 개발되기도 하고. 수박이요. 네, 오늘 일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수박 한 통 들고 가서 같이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꼭 들고 가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하고 하반기 5G 스마트폰 단말기 시장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LG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사들도 5G 단말기 후속작을 속속 내놓을 예정이어서 포화 상태라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조사들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S펜의 기능을 크게 강화한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했습니다. 손글씨를 곧바로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S펜을 리모컨 삼아서 카메라의 방향이나 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S펜으로 사진 찍을 대상에 그림을 그리면 카메라를 따라 움직이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We're actually now taking AR, so augmented reality, to a new level with the S Pen with AR Doodle. So if you want to send customized images or messages to friends and family, you can take the S Pen and actually draw right on the screen. 외장에서는 전원과 빅스비 버튼을 없애 단순화했고 이어폰 단자도 충전 단자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또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가운데는 처음으로 기존 6.3인치와 함께 6.8인치 플러스 모델 두 가지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복잡해진 기능만큼 커지는 보안 문제도 걱정 없다는 입장입니다. We are forging trust by embedding security measures into every aspect of the digital connected world. LG전자도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 박람회 이파에서 듀얼 스크린 V50 후속작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애플 역시 다음 달 아이폰 신제품 공개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삼성전자가 출시를 미뤘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의 폴더블폰이 하반기에 함께 시장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분석 속에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속속 내놓으면서 5G 단말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는 2023년에는 전 세계 접는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190배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는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전 세계 접는 패널 출하 대수가 6,880만 대로 올해 출하 전망치의 191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4년 동안 해마다 272%씩 증가하는 셈입니다. 또 접는 패널의 전 세계 매출액도 같은 기간 해마다 242%씩 증가해 올해 약 750억 원에서 4년 후에는 10조 2천억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용 기기별로는 스마트폰 패널이 출하 대수의 77%를 차지할 것이며 태블릿 PC와 노트북 PC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뇌신경 회로를 무선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와 미국 워싱턴대 공동연구팀은 스마트폰 앱으로 빛이나 약물을 뇌 특정 부위에 전달해 신경회로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뇌이식용 무선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유체관을 마이크로 LED와 결합해 머리카락 두께의 유연한 탐침을 만든 뒤 여기에 블루투스 기반의 제어 회로와 교체가 가능한 약물 카트리지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뇌이식용 기기는 무게가 2g 정도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선으로 마이크로 LED와 약물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주의 뇌에 이 기기를 이식한 뒤 도파민 활성 약물과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했더니 원하는 때에 주의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뇌 연구는 물론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몸이 노화를 늦추는 원리를 이용해 리튬 공기전지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송현곤 곽상규 교수팀은 생체 반응을 본뜬 촉매로 리튬 공기전지의 성능을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공기전지는 가볍고 친환경적이지만 방전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우리 몸에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이를 없애는 항산화 효소가 있다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항산화 효소를 원리를 본뜬 촉매를 만들었습니다. 이 촉매는 활성산소인 초과산화 이온을 과산화 이온과 산소로 바꿔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추가적인 반응을 막아주고 이때 나온 물질들은 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 독자 기술로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신약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국가 RI 신약센터를 개소하고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RI 신약센터에서는 방사성 의약품 개발은 물론 신약 개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국가 RI 신약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RI 신약센터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검증하는 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체 영상 장비를 갖추어 국내의 관련 기업체와 연구자들의 신약 개발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센터의 방사성 의약품 평가 및 생산 시설은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의 치료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학 기술이 세계 시장을 앞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수만 해역의 수온이 28도를 넘어섬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29일부터 가동 중인 현장 대응팀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먹이 공급 중단과 충분한 용존산소 공급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수만 해역에서는 조피볼락과 숭어 등 2,300만 마리가 양식되고 있으며 평균 28도 이상의 수온이 일주일 정도 이어지면 집단 폐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제도 시행 11년을 맞으면서 70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3년 연속 적자에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재정 수지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 서비스입니다.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11년이 지나면서 지난 5월 말 현재 70만 8천 명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것을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비가 2060년이 되면 거의 일본을 제끼고 세계 1위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재정 적자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늘어나는 데다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탓도 있습니다. 노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면 설사 수치상의 노인이 늘어나더라도 고령화의 영향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1조 3천억 원 가량인 누적 적립금이 불과 3년 뒤인 2022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건강노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이 많은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 상황을 보면 8월에 환자가 1,700여 명 발생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에 묻은 세균은 2시간 이상 살아있으며 손으로 만진 물건의 표면에 있는 세균도 20분 이상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손을 씻으면 각종 병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으로도 50에서 70% 예방이 가능합니다. 물로만 씻는 것보다 비누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큽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세상의 끝 남극에서 지구의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비플에서는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 신영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에게 극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기후를 조절하는 곳으로서 인류 생존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네. 극지연구소란 어떤 기관이고 또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극지연구소는 남북극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네. 지구 환경 변화의 원인 규명과 미래 예측을 위해 남북극의 기후와 대기, 해저와 지각, 해양과 빙하, 생태계와 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 극지연구소의 일인데요. 남극 세종기지와 장보기지, 북극의 다산기지, 쇠빙연구소 아라운호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 국내의 우수한 연구 역량이 극지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것 또한 극지연구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네, 부장님이 이 남극의 2년, 거의 이제 28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남극에서 생활하신 거는 얼마나 되셨었나요? 제가 남극을 우편물 주소로 가졌던 게 한 3년쯤 됩니다. 아, 3년쯤. 다 합치면요. 예. 아, 다 합치면요? 예. 듣기로 그럼 20년이 넘게 생활하셨다 그랬는데 네.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 남극은 어떤 곳인가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남극은 음악으로 치면 모차르트이고 미술이라고 하면 미켈란젤로, 문학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다. 아니 그 이상이다. 네. 남극은 지구상에서 본래 모습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고 행여 남극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각별한 사연으로 남극과의 인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구의 양극단에 있는 춥고 눈과 얼음으로 덮인 세상은 한때 인류에게 동경과 모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외로움, 위험함을 무릅쓰고 이 특별한 곳을 찾아갔죠. 네.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고 누군가는 그곳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중요한 과학 탐구의 영역이지만 열망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만들어낸 드라마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극은 특별한 곳이지만 우리의 일상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닙니다. 네. 남극은 전 지구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진원지이고 또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종착역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후변화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그래서 인류가 전 지구적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완충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 네. 앞서 이 남극과의 각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크릴새우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1991년 초에 남극연구 알바생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네. 그해 말 세종기지 월등연구대에 지원을 해서
남극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전 처음에는 펭귄이나 물개 같은 대형 야생동물 연구에 뜻을 두고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뭐 다니던 박사과정 공부를 그만두고 다시 처음부터 유학을 떠나서 네. 남극 크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할 때 요 새우가 바로 이 크릴 새우인데요. 그래요? 예, 크릴은 남극 해양 생태계의 중추입니다. 뭐 펭귄이나 고래가 없이 살 수 없는 중요한 먹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극 바다에 사는 큰 생물들 대부분이 크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예. 남극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들 가운데 크릴이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네. 요즘 크릴 오일 한참 뭐 판매되기도 하는데 지금 어획된 수산 자원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사실 극지연구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쇠빙선 아라오노입니다. 맞아요. 그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배인가요? 쇠빙연구소는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미답의 영역에 우리를 데려다주는 교통편입니다. 예. 네. 예, 아라온호는 그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만들어져서 취역한 쇠빙연구선인데요. 연구를 수행하고 또 기지 보급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네. 우리나라 극지연구가 갖고 있는 가장 고가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1m 두께의 얼음을 깨고 3노트로 전진하면서 첨단 관측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라오노가 지금 북극에 있는데요. 아라오노는 지구의 남쪽 끝과 북쪽 끝을 아주 바쁘게 오가는 배이고 1년 중에 300일 이상을 바다에 떠 있습니다. 지금 남극은 오랜 세월 동안에 눈이 쌓여 다져진 빙상들이 빠른 속도로 주저앉으며 물러나고 있고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전 아라온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남극에서도 빙상 후퇴가 가장 두드러진 아문센 해라는 곳에 주목을 했고 네. 이 아문센 해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스웨이츠 빙하에 대한 정밀 탐사를 국제 공동 연구로 선도적으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빙 감소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라운호가 동시베리아해에서 최초로 발견한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즉 가스 수화물 역시도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우리가 2016년에 동시베리아 처음으로 그 가스 수화물 실물을 채취를 했는데요. 예. 네. 가스 수화물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얼음을 그 분자 구조까지 볼 수 있게 확대를 하면 물 분자들이 공간을 두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격자 구조인데 네. 이 빈 공간에 가스 분자가 들어가 있는 게 가스 수화물입니다. 예. 가스 수화물은 두 얼굴의 물질입니다. 하나는 미래 에너지 자원, 예. 하나는 지구 온난화의 시한폭탄이 그건데요. 네. 가스 수화물에 포함된 메탄은 연소할 때 다른 화석 에너지원보다 유해 물질이나 이산화탄소를 훨씬 적게 배출한 청정 에너지원인데 만일 그대로 대기 중에 방출되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5배 이상 강력한 온실 기체입니다. 이게 추우면 가스 수화물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극지역에 가스 수화물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데 북극에만 지금 세계 매장량 20%가 넘게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차가워서 가스 수화물이 잘 만들어질 수 있지만 또 지구 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 극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극지역 가스 수화물을 불안하게 만들면 그 속에 갇혀 있던 메탄 가스가 그대로 방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스 수화물을 연구할 이유가 굉장히 충분해지는데 혹독한 탐사 환경 때문에 아직도 시작된 게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선도적으로 국제 공동 연구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연구가 지속될 것 같은데요. 자, 부장님께서는 현재 남북 과학외교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과학외교의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학은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에도 저변에서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미래 협력을 위한 씨앗입니다. 예. 남북국처럼 국가 이익과 국제 협력이 충돌하는 공간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공통 분모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과학에서도 신뢰는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고 협력이 뿌리를 내리려면 여러 번의 성공 사례가 축적이 돼야 되고 제도가 돼야 됩니다. 예. 양국 혹은 여러 나라가 과학적인 공동 관심사를 발굴해서 협력이 상호 유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고 또 연구 성과를
지구 사회촌 수요와 연결시키는 것이 과학 외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스웨이즈 빙하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부장님 개인의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연구에 몰두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공저자긴 한데 최근에 저를 포함한 연구진들이 이런 논문을 썼거든요. 열대 바다가 차가워지면 남극 동물 플랑크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네. 이런 재밌는 제목 아닌가요? 예. 왜 어떤 해는 남극 크릴이 풍년이 되고 또 어떤 해는 흉년을 맞고 이게 펭귄과 고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극 수산업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극지과학은 본질적으로 지구 역사책을 쓰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땅과 바다의 역사, 살아 숨쉰 생물, 또 사람의 역사가 있고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긴 역사책입니다. 자연 요인과 인간의 교란이 지구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낼지 가늠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지구사용법 설명서를 만드는 데 작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야 뭐 극지연구가 생업인 사람이니까요. 우리나라 극지연구가 날개를 달고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멀리 있어서 모르는 것이 많지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극지연구소의 빛나는 연구 성과들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불타는 얼음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해저 부근에 6억 톤 이상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일본이 무리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땅이고 그 이유와 논리는 분명합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땅과 우리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